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싼 동네는 어디일까요? 2024년 12월 임대차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월세는 강북권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려는 곳은 그런 평균값이 아닙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가장 낮은 곳. 사람이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공간을 보러 갑니다. 창문도 부엌도 계약서도 없습니다. 지하도 아니고 서울 외곽도 아닙니다. 서울의 한복판, 언덕 위, 골목들 사이에서 그 방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도 수천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가 어떻게 빈곤을 만들고 어떻게 그 빈곤을 조용히 덮는지 우리는 오늘 그 구조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허락한 지붕 아래 어떤 삶들이 견디고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까 드린 질문 이제 답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싸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지. 그 답은 신림동 언덕 위의 고시원입니다. 보증금은 없습니다. 월세는 1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계약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돈 내고 그날부터 사는 겁니다. 방의 크기는 약 7제곱미터, 평수로는 1.5평 남짓입니다. 서울시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인 9제곱미터에도 못 미치는 공간입니다. 고개를 들면 형광등이 이마를 때리고 앉으면 무릎이 문에 닿습니다. 창문이 없으면 오히려 방값이 더 싸져서 선호되기도 합니다. 숨을 쉬면 그 숨이 방 안에 머물고 다시 그 공기를 들어 마시며 살아야 하는 곳. 화장실도 부엌도 세면대도 모두 공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들이 지하철역에서 도보 15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서울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엄청 싸잖아. 하지만 그 말은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싸니까 그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국가가, 도시가,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그 정도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곳은 그냥 저렴한 방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한 장소예요. 여기서 밀려나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내려갈 계단도 붙잡을 손잡이도 없습니다. 그 경계, 그 낭떠러지 끝에 지금 수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들 처음부터 이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신림동 고시원촌 한때는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서울대학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한의대, 약대, 교대 지망생들, 가난했지만 꿈을 품은 청춘들이 이곳을 채웠습니다. 고시식당, 재본집, 밤샘 카페, 독서실, 모든 게 공부를 위해서 존재하던 동네였죠. 낮에는 도서관, 밤엔 카페, 그 다음날 새벽엔 다시 독서실. 절박한 시간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됩니다. 고시 제도가 사라지고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신림고시원촌에서 고시생의 비율은 5%도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요즘 고시생을 봤냐고 물어보면 본 지가 오래됐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이 지역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48세, 40대, 50대, 60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60세 이상 비율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고시원은 이제 고시생의 공간이 아니라 고단한 사람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 밤새도록 편의점을 지키는 알바,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일용직.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죠.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이란 단순한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 사람들 고시원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남겨진 겁니다. 보증금 300만 원조차 없는 사람, 신용불량자, 전세 사기의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가 끊긴 중장년 1인 가구. 이들이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곳 오직 이 언덕 위의 고시원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시원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계약서가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가 갑자기 올라가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의 절반 가까이가 계약서 없이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없거나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저가 고시원일수록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건물주는 세금을 내기 싫고 불법 구조가 드러날까 두렵고 행정 처리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피의 끝은 거주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전입신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대상에서도 빠지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조차 밀려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지는 가능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1인 기준 월 소득 72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120만원까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이 어렵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버는 것과 소득이 남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월세, 식비, 병원비, 교통비가 지나가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0원입니다. 한번 아파서 하루라도 일을 못 나가면 그날이 낭떠러지가 됩니다. 이 상태를 사회학자 카롤린느 누아유는 회색지대라 불렀습니다. 지금 이 고시촌의 사람들, 바로 그 회색지대에 서 있습니다. 도시 안에 있지만 집도 아니고 노숙도 아닙니다. 그 중간 어딘가 법의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도움을 주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순 없잖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그들의 삶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 하나의 순간입니다. 사람의 삶을 끌어올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이 추락하지 않도록 가장 마지막에 한번 손을 내밀어 주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도는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넘어져서 이미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서야 그제야 묻죠.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땐 이미 너무 늦습니다. 첫째, 고시원을 집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고시원은 계약서를 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월세는 말없이 오르고요. 주거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시원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방 크기나 환기, 안전 조건만 갖추면 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이미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작 47채, 서울 전체 고시원의 1%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제 그 범위를 넓히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 문제입니다. 지금은 고시원 사장이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전입신고도 못하고 복지 대상에서도 탈락합니다. 그럼 계약서 안 쓰면 벌금으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세입자를 받지 않거나 더 음성적인 거래로 숨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의무화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쓰는 구조죠. 고시원도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쓰게 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하는 동시에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이나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벌금만이 아니라 지키면 이익이 있고 어기면 불이익이 있는 구조. 세 번째로 조금 버는 사람도 복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복지 제도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안 해야 지원해드린다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지원에서 밀려납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EITC,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해결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죠. 한국도 2009년에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고시촌 주민 대부분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고시원은 전입신고가 어렵고 수입의 대부분이 현금 위주라서 소득 증빙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제도를 만들었지만 새로운 문턱이 생긴 셈이죠.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가 필요해요. 이 동네의 평균 연령은 48세라고 했죠. 즉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복지는 청년 아니면 노인을 향해 있습니다. 재교육은 청년 대상이고 의료비 지원은 65세 이상부터, 그리고 일자리 정책은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만 되어 있죠. 그럼 이 사이에 낀 사람들은 복지 지원 서류에 이름을 쓸 수도 없고 제도에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몸이 망가져도 오늘 하루는 버텨보겠다고 새벽마다 일터로 나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크고 거창한 지원이 아닙니다. 병원비 조금, 교육비 한 번, 일할 수 있는 작은 채널, 그것만 있어도 됩니다. 현대 사회는 실패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실패한 구조는 조용히 숨긴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고시촌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시험이 사라졌고 사다리는 무너졌고 도시는 탈락자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서울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나는 도시죠. 스타벅스와 타워 팰리스, 그리고 탁 트인 신축 아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창문도 없는 1.5평짜리 방 안에서 혼자 누워있는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그 방 안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일을 생각할 순 없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견뎌보려고 아침마다 눈을 뜨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에게 거창한 복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넘어지기 직전 손을 내밀 수 있는 구조, 그거면 됩니다. 이건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윤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